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과부 김씨가 살았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삭바느질과 배 짜는 일로 세 딸을 키웠다. 큰딸 옥분이는 21, 둘째 은분이는 20, 막내 복분이는 19이었다. 김씨는 평생 손에서 바늘을 놓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동네 부잣집 홀레나 환갑되면 술을 놓아주며 돈을 모았다. 딸들 시집 보낼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옥분이의 혼처가 먼저 정해졌다. 이웃골 양반댁 둘째 아들이었다. 벼슬은 없었으나 대대로 선비 집안이라 집안의 채통을 중히 여긴다는 소문이었다. 김씨는 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보따리를 꺼냈다. 명주실로 짠 비단 이불, 두 채와 정성껏 술을 놓은 이불보, 그리고 화문석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이게 제 혼수예요? 옥분이가 이불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붉은 비단에 학과 구름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래, 내가 갈 곳에 이만한 게 있어야 한다. 은분이의 혼처는 그 다음 해에 정해졌다. 장터에서 곡물 장사를 하는 집이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누이 둘에 아직 장가 못 간 시동생까지 있어 식구가 많다고 했다. 김 씨는 대장간에 가서 무쇠소 2개를 맞췄다. 큰 것 하나, 중간 것 하나, 그리고 옹기장수에게서 튼튼한 질그릇들을 사서 광주리에 담았다. 어머니, 언니는 비단 이불을 받았는데 저는 소치요? 은분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네가 갈 곳에선 이게 비단보다 귀하다. 김 씨의 대답은 짧았다. 막내 복분이는 그 이듬해 혼처가 정해졌다. 산 너머 마을의 농사꾼 아들이었다. 땅은 좀 있다고 했으나 땅이 메말라 농사가 넉넉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복분이의 혼수를 싸기 시작했다. 광주리를 들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씨앗을 모았다. 무씨, 배추씨, 상추씨, 팥씨, 들깨, 참깨. 산에 올라가서는 더덕 씨앗과 도라지 씨앗, 약수 뿌리를 캤다. 장터에서는 좋은 곡식 씨앗을 골라 샀다. 보리, 조, 수수, 팥 모두 작은 배주머니에 나눠 담았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복분이가 주머니들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씨앗이다. 큰언니는 비단 이불, 작은 언니는 소틀 받았는데 저는 씨앗이요? 언니들은 당장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복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집 가면 알게 될 게다. 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세 딸은 각자 혼수를 받아 시집을 갔다. 혼례를 치르는 날, 세 딸 모두 어머니가 왜 자기에게만 이런 혼수를 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옥분이가 시집 간 지 3달이 지났다. 양반댁 교수로 자란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에게 배운 침선 솜씨가 있었고 말씨도 차분했다. 하지만 시댁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채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얘야, 이번 추석에 큰댁 어른들이 오신다. 방을 단정히 꾸며라. 시어머니의 말에 옥분이는 방 안을 돌아보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머니가 준 비단 이불이 있었다. 옥분이는 이불을 펼쳐 요 위에 깔고 수놓은 이불보를 장 위에 걸었다. 화문석을 방바닥에 깔았다. 추석날 시댁 큰집 어른들이 왔다. 큰아버님은 전직 현감을 지낸 분이었다. 아니, 이 이불은 큰아버님이 옥분이의 방을 보고 감탄했다. 세댁 혼수라 하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허허, 이 바느질 솜씨를 보게. 명주실도 상품이고 학문양의 수도 정교하구먼. 세득이 좋은 집안 교수였군 그려. 큰아버님의 칭찬에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옥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나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듬해 봄, 남편의 친구가 한양에서 내려왔다.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선비였는데 이제는 승정원에 벼슬 하고 있었다. 자네 부인이 준비한 방이 이리 훌륭하다니. 친구가 감탄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혼수일세. 남편이 대답하자 친구는 비단 이불의 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학의 깃털을 보게. 한 땀 한 땀이 살아있구먼. 이런 솜씨는 궁중 라인이 아니면 보기 힘든데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옥분이를 불렀다. 얘야, 내 어머니께서 누구에게 바느질을 배우셨느냐?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마을 어르신들께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술을 놓으시며 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장인의 손길이로구나. 가난해도 정직하게 기술을 닦은 이의 작품이 결국 빛을 발하는 법이지. 그날 이후 옥분이는 시댁에서 안목 있는 집안의 며느리로 대접받았다.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던 시누이들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은분이가 시집간 지 한 해가 지났다. 시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새벽에 장터로 나가고 시어머니와 은분이는 집에서 식구들 끼니를 준비했다. 시누이 둘과 시동생까지 합하면 8식구였다. 얘야, 아침상 차려라. 식구가 많으니 밥을 넉넉히 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은분이는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가 준 큰 무쇠솥에 쌀을 안쳤다. 솥이 크고 두꺼워서 밥이 골고루 익었다. 아궁이의 불기운이 고르게 퍼졌고 밥이 타지도 설지도 않았다.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장에서 돌아온 시아버지가 말했다. 새댁이 가져온 솥이 좋아서 그래요. 무쇠가 두껍고 튼튼해서 밥이 찰지게 돼요.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때 시댁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장사가 잘 안 풀렸다. 그해 풍년이 들어 곡식값이 떨어지고 다른 곡물 장수들도 늘어나면서 손님이 뚝 끊긴 것이다. 이거 큰일이구먼. 곡식을 떼어놓기만 하고 팔지를 못하니?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은분이는 생각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제가 장터에 자리를 내어 밥을 지어 팔아보면 어떨까요? 밥을? 네? 장에 나온 사람들이 끼니 때가 되면 주막까지 가기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제 솥으로 지은 밥을 팔면 분명 사 먹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양반집도 아니지만 장터에서 밥을 파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여겼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마지못해 허락했다. 은분이는 이튿날부터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무쇠솥으로 지은 밥은 윤기가 흘렀다.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밥을 팔기 시작했다. 밥 한 그릇에 세문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먹어보고는 소문을 냈다. 저 집 밥이 예사롭지 않아. 찰지고 구수한 게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낫더라고. 한 달이 지나자 은분이의 밥은 장터에서 제일 먼저 동나는 음식이 되었다. 은분이는 밥을 팔아 번 돈으로 곡식 장사의 빚을 갚았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시동생의 장가 비용을 마련했다. 어느 날 시댁에 큰 잔치가 있었다. 시동생이 장가를 가는 날이었다.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렀다. 은분이는 큰 솥에 밥을 짓고 중간 솥에 국을 끓였다. 튼튼한 질그릇에 나물을 담았다. 이 집 음식이 참 맛있어. 그러게 말이오. 밥맛이 예전과 다르구려.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다. 시아버지는 흐뭇해했고 시어머니는 은분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혼수 덕분에 우리 집 밥이 소문났다. 장사하는 집이라 손님이 자주 왔다. 곡물을 사러 온 사람들이 밥때가 되면 시댁에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았다. 은분이가 정성껏 지은 밥을 먹은 손님들은 이 집 밥 먹으러 또 와야지 하며 단골이 되었다. 시댁의 장사는 점점 번창했다. 은분이는 매일 무쇠솥으로 밥을 지으며 생각했다. 처음엔 화려한 비단 이불이 부러웠는데 이제 보니 매일 쓰는 이 솥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다. 어머니는 자기가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복분이가 시집간 지 석 달이 지났다. 시댁은 가난했다. 땅은 단마직이나 있었지만 흙이 메말라 농사가 잘 안 됐다.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었고 시어머니는 끼니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복분이는 어머니가 준 씨앗 보따리를 풀었다. 작은 배주머니가 20개도 넘었다. 복분이는 봄이 오자 집 뒷안에 텃밭을 만들었다. 무씨를 뿌리고 배추씨를 심고 상추와 파를 심었다.
들깨와 참깨도 한쪽에 심었다. 저게 뭘 한다고 저러나?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지만 복분이는 매일 물을 주고 풀을 뽑았다. 여름이 되자 텃밭에 채소가 자라기 시작했다. 무가 굵게 자랐고 배추가 파랗게 올라왔다. 복분이는 채소를 뜯어 나무를 묻혔고 김치를 담갔다. 가을이 되자 들깨와 참깨를 거두었다. 기름을 짜서 반찬을 만들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 시어머니가 신기해하며 물었다. 친정 어머니께서 주신 씨앗으로 키웠습니다. 그 다음 해봄, 복분이는 뒷산에 올라갔다. 어머니가 준 더덕 씨앗과 도라지 씨앗, 약숙 뿌리를 산비탈에 심었다. 산에 오를 때마다 물을 주고 돌보았다. 산에 저게 뭘 심는다고 저리 오르나? 시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복분이는 멈추지 않았다. 이태째 되던 해 큰 가뭄이 들었다. 마을 전체가 흉년이었다. 시댁의 밭도 말라 비틀어졌다. 하지만 복분이가 가꾼 텃밭만은 달랐다. 복분이는 매일 산에서 물을 길어다 날랐다.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정성껏 주었다. 얘야, 그 힘든 일을 왜 하느냐? 차라리 쉬어라. 시어머니가 안타까워했지만 복분이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이 씨앗들은 제가 키워야 할 아이들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거둘 곡식이 없어 시름에 잠겼다. 하지만 복분이네 텃밭에서는 채소가 자라났다. 무와 배추, 들깨와 참깨. 복분이는 거둔 채소 중 일부를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이 어려운 때에 고맙습니다. 이웃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했다.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다시 보았다. 네가 그 씨앗을 버리지 않은 게 우리 집을 살렸구나. 3년이 지나자 산에 심은 약초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더덕이 굵어졌고 도라지가 뿌리를 내렸다. 복분이는 조심스럽게 캐서 장에 내다 팔았다. 약초를 구하러 온 약방 주인이 물었다. 이 더덕이 어디서 난 것이오? 집 뒷산에서 키운 것입니다. 품질이 좋소. 다음에도 가져오시오. 복분이는 약초를 팔아받은 돈으로 곡식을 샀다. 어머니가 준 보리씨와 조씨, 수수와 팥을 밭에 심었다. 척박한 땅이었지만 정성껏 돌보았다.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잡초를 뽑았다. 어느 날 마을에 한양에서 온 약재상이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왔소. 이 마을에 품질 좋은 약초를 키우는 댁이 있다고 하던데요. 복분이는 자신이 키운 더덕과 도라지를 내놓았다. 약재상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좋은 산삼 못지않은 더덕은 처음 보오. 값을 얼마로 하면 되겠소? 약재상이 제시한 값은 복분이가 생각한 것의 10배였다. 복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그날 저녁 복분이는 시부모님께 돈을 드렸다. 아버님, 어머님, 이 돈으로 밭을 더 사시고 소도 한 마리 들이시옵소서.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로구나. 7년이 지났다. 복분이네 집은 달라져 있었다. 집 뒤란의 텃밭에는 온갖 채소가 자랐고 뒷산에는 약초밭이 생겼다. 밭에는 잡곡들이 고개를 숙였다. 장터에 약초를 팔러 가면 약방 주인들이 먼저 복분이를 찾았다. 저 집이 예전엔 그렇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제일 넉넉하다던데? 새댁이 복을 가져왔나 보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시어머니는 복분이의 손을 잡았다. 내가 온 뒤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없구나. 복분이는 텃밭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처음엔 언니들이 받은 비단 이불과 솥이 부러웠다. 하지만 씨앗은 계속 자라났다. 한 번 심으면 또 씨앗을 맺었고 그 씨앗이 다시 싹을 틀었다. 어머니는 자기에게 끝없이 자라나는 것을 주신 것이다. 10년이 지난 어느 해 가을, 김 씨의 회갑잔치가 열렸다. 세 딸이 모두 친정으로 돌아왔다. 옥분이는 명주 저고리와 비단 치마를 입고 왔다. 시댁에서 마련해준 옷이었다. 어머니 덕분에 시댁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은분이는 광주리 가득 떡과 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소 덕분에 시댁 식구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제는 장터에서도 소문난 밥집이 되었습니다. 복분이는 보따리에 곡식과 약초를 가득 담아왔다. 어머니, 씨앗 덕분에 시댁이 넉넉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게 씨앗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세 딸은 어머니 앞에 앉았다.
열애 전 자기만 다른 혼수를 받았다고 서운해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이제는 알았다. 어머니는 딸들이 가는 곳과 딸들의 성격과 딸들이 살아갈 방식을 모두 헤아려 혼수를 준비하신 것이다. 옥분이는 체면을 지켜야 하는 양반댁으로 갔다. 비단 이불이 있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은분이는 식구가 많은 장사하는 집으로 갔다. 좋은 솥이 있어 매일 좋은 밥을 지을 수 있었고 어려울 때 그 솥으로 가족을 먹였다. 복분이는 가난한 농가로 갔다. 씨앗이 있어 직접 키우며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고 흉년에도 굶지 않았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아낙네 하나가 김씨에게 물었다. 김씨 어른, 어찌 딸들에게 그리 딱 맞는 혼수를 주셨습니까? 사람의 앞날을 어찌 그리 잘 아셨는지요? 김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딸들의 앞날을 안 게 아니라 딸들이 시집갈 집과 딸들의 성품을 보았을 뿐이요. 옥분이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워서 양반댁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아이였고 은분이는 부지런하고 손이 빨라서 많은 식구를 돌볼 수 있는 아이였소. 복분이는 끈기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 아이라 척박한 땅에서도 무언가를 키워낼 줄 알았지요. 아낙네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는 계속 말했다. 혼수는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꼭 맞는 게 좋은 것이요. 당장 쓸 수 없는 것이라도 때가 되면 빛을 발하는 법이죠. 세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김씨는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으로 딸들의 손을 쓰다듬었다. 저녁이 되어 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옥분이는 비단 보자기에 싼 떡을 받았고 은분이는 어머니가 담근 장아찌를 받았고 복분이는 어머니가 모아둔 씨앗을 또 받았다. 또 씨앗이네요? 복분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계속 심어라. 그게 끝없이 자라는 거란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거라. 씨앗은 나눌수록 더 많이 자라는 법이니. 복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딸은 각자의 길을 돌아갔다. 달이 밝은 밤이었다. 김씨는 빈 마당에 홀로 서서 딸들이 사라지는 길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어느새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고 손은 주름투성이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세 딸 모두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한 어미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